자, 우리 교재 791페이지 임대차 계약이네요. 자, 먼저 618조 조문을 보세요. 임대차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거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임대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약정이 있어야 되죠.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사용 수익하게 되는 그 상대방은 그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약정을 하면 임대차 계약이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792페이지예요. 자,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 계약이다.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이란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상 목적물은 반드시 물건이어야 한다. 기업. 그 다음 니은. 어떤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것을 계속 사용 수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차임을 반드시 지급할 것을 약정해야 되죠. 따라서 차임 지급에 관해서는요. 임대차의 요소이다. 즉 임대차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입니다. 차임 면제되는 임대차는 없습니다. 차임에 관하여 약정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차임 지급은 임대차의 성립 요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이 차임은 금전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793페이지에요. 이 부동산 임차권. 자, 임차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인데 이 채권이 물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물권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 제도에서 채권이지만 채권인 부동산 임차권을 물권의 성질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물권화 경향이라 그래요. 따라서 물권화 경향이 된다 하더라도 이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은 본질적으로 채권입니다. 성질은 물권화 되어도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권화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냐 보니까 첫 번째 거기에 793페이지 제일 밑에요.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대항력이란 것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그 임대차 계약 내용을 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주장하는 것은 대항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장하는 것은 계약상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죠. 근데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나 그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이에요. 그런데 그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 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이때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뭐냐? 민법에는 바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그게 622조요. 토지 임차권입니다. 이 토지 임차권의 경우는 그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일지라도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한 상태일지라도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에 있는 지상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갖추면 이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기더라.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자, 요게 이제 예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793페이지 제일 밑에요. 622조를 메모해놨죠. 그걸 우리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특별 규정이 있어요. 등기 이외의 방법인 뭐 인도나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에 의해서 물권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거죠. 존속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당해 임차권이 그 임차물을 사용 수익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단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법상에 있습니다. 존재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죠. 2년 이상으로 해놨어요.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했을 때 그것은 1년을 최소한 보장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1년.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존속기간 보장하는 면에서 보호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방해 배제 청구하는 거예요. 제3자가 임차인의 임차물에 대해서 방해를 함으로써 임차권이 방해되는 경우요, 그러면 임차권에 기초해서 바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해 배제 청구는 청구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성격은. 근데 그러면 채권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원래는 물권에서 물권 청구권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운명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에서도 나온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죠. 다만 일라 그러면 여기에 제한을 둡니다. 모든 임차권에 대하여 방해 배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임차권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요. 이런 경우에만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설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러한 제도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물권 선고 중에요. 아무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야, 임차물 반환해라는 반환 청구권은 이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반환 청구권은 물권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처분인데요. 네 번째.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의 투자 재산을, 투하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제한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제한이 있어요, 제한. 우리 뭐 민법상으로 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죠. 임대인 동의 받아서 양도나 전대를 해라. 그러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에서 제한해놨고 그것을 위반하면, 즉 동의받지 않고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려요. 해지권이 임대인한테 발생해버려요.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건 제한적이죠. 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제한하는 경우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다섯 번째,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일정한 제한하는 경우 이것도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해 주는 면에서 물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법에 있을 뿐입니다. 주택임대차나 상업물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업물 임대차 보호법에 거기에 보면 각각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컨대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증액 청구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1년 내에 증액을 또 청구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은 부동산 임차인의 임차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각종 제도들이죠. 그런 제도를 우리는 그냥 물권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러한 임대차의 성립은 당사자 약정에서 성립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청약과 승낙에서 합의로 정해지고요. 이때 그 합의해야 될 대상은 뭐냐? 특정된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물건을 정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정하는 거죠. 또 그 사용하는 사람은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정해가지고 약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했을 때 임대차 계약 안에 보면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정한다, 그죠? 자,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니까 그 임대차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존속기간이라 하고 존속기간은 우리 민법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최단기간의 제한도 없고 최장기간도 없어요. 최장, 최단 이 제한이 없다. 그죠? 민법에 최장 존속기간 20년에 넘지 못한다 했는데 이건 위헌이 됐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장, 최단 보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정해서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부분 797페이지예요. 최단 20년, 최장 2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다. 그래서 최장에 대한 20년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요. 효력 상실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설정 행위로 계약할 때 설정 행위에서 자유로이 그 기간을 자유로 기간을 정한다. 여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설정 행위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요.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결국은 우리 법에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에서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해서 해지 통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면 돼요. 자, 이때 해지 통고하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하고 아니면 1개월이 경과해야 아니면 5일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해지 통고 제도 효력 발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6개월, 1개월, 5일이 경과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해지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기간이 종료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시 종료하는 건 아니다 그죠.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때요. 요 해지 통고하는 통고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하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자, 이때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부동산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1개월은요. 부동산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5일은요. 동산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했던 임차인이 했던 5일만 경과하면 됩니다. 이것은 6월 1월 5일이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이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해지 통고 제도다. 이렇게요. 정리해 두셔야겠죠. 즉,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즉,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뭐를 가지고 한다? 해지 통고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법정 갱신되어도 똑같습니다. 법정 갱신된 경우도 이렇게 적용돼요. 이렇게. 자, 이 해지 통고 제도는 강행 규정이니까 이 내용대로 6월 1월 5일 그 해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자유롭죠. 약정 갱신도 할 수 있고 법정 갱신도 우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우리 민법에요. 따라서 법정 갱신은 639조에서 임대차가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종전의 임대차 내용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나머지는 다 종전의 임대차와 같은데 그 존속기간만 종래에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었지만 법정 갱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존재하고 있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로 취급한다. 그래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법정갱신이에요. 이게요. 따라서 법정갱신 제도를 알아두셔야겠는데 그것은 여러분 801페이지에 가면 법정갱신에서 묵시적 갱신 정리해놨죠. 우리 법 규정이에요. 1항에 1번 동그라미 요게 이제 요건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 만료된 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당기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상당기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바로 뭐가 된다? 그래요. 법정갱신이 인정돼 버려요. 그 효과가 뭐냐? 바로 종전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약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속기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관계에서요. 단기 임대차라는 제도가 있어요. 존속기간 관계에서 단기 임대차. 여기는 단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당의 목적물에 따라서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3년을 넘지 못한다. 1년을 넘지 못한다. 뭐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요. 그게 이제 단기 임대차라 그러는데요. 우리 민법에요. 이게 없나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3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네요. 6월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임대차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요, 처분 능력은 없으나, 처분 권한은 없으나, 관리 권한 또는 관리 능력, 관리 권한은 있는 자.
처분권,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은 없으나 관리 능력, 관리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경관 건물이나 토지일 때는 10년 이게요. 보통의 건물일 때는 5년 보통의 토지죠. 그러니까 경관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나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 키우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 할 때는 10년, 보통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할 때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을 할 때는 건물 기타 공작물 여기는 3년, 동산할 때는 6개월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걸 넘지 못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처분 권한 없으나 관리 능력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표적인 게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가죠. 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 임의 대리인. 대리권은 있으나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리 능력은 있지만 그렇죠. 처분할 수는 없죠.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존속기간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죠? 단기 임대차라는 의미를 좀 알아두십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는데 803페이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보면 임대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존속 중에는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또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주로 있다. 그죠? 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당해 임대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손해배상, 예컨대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목적물을 훼손했다든가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등이 있겠다. 그죠? 임대인의 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적극적 의무로서요.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할 의무는 물론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임대할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인도해주고 인도 의무. 두 번째, 거기에 물건을 누군가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를 제거해 줘야겠죠. 방해 제거 의무.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유지수선해서 고쳐줄 의무가 있겠죠. 수선 의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임대인의 적극적 의무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는요. 적극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 의무다. 자, 임차인의 권리는요. 그래요. 임차권이겠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요. 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뭐 등등. 기타.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에 허용하고 있고요. 건물 임차인의 경우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뭐 이런 등등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의무는 당연히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또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다면 당해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이때 반환할 때까지는 상관주의 의무로 보관을 잘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04페이지 가면 임대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봤는데요. 임대인의 의무.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적극적 의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니까 적극적 의무예요. 그 적극적 의무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 그리고 방해가 존재하게 되면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선해 줄 의무.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 의무로 존재하는데요. 특히 여기에 이 수선 의무요. 이 수선 의무에 대해서요. 이 면제 특약이 가능해요.
유효한 면제특약이에요. 그래서 수선 의무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 임대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선해서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 복귀해서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해 버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이때는 수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요. 우리 판례는 이 면제특약 효력은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유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면제특약이 가능한 것은. 따라서 반대 해석하면 대규모 수선, 대수선은 이 대수선 의무는 여전히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판례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는 805페이지예요. 양갈로 3번의 수선 의무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수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권 행사에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수선 의무가 발생해요. 사소한 내용의 교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수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을 여러분 꼭 정리해 두셔야겠다. 뭐 비용 들어가서는 비용 지급해야 된다는 당연한 이야고요. 자, 그다음에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입니다. 그죠? 임차권, 목적대로 또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을 한 내용대로 당의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차권이 바로 사용 수익권이 되겠죠. 자, 이 사용 수익권은 당연히 부동산 임차권이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렇죠? 임차권 양도 전대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해야 돼. 즉 등기를 갖춘 부동산 임차권이라도 이것을 양도하거나 당의 부동산을 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무단양도, 무단전대라 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로서요. 임차인의 권리죠. 임차인 권리로서 제일 중요한 게 임차권이겠죠. 임차권. 두 번째는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해석상 임의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임의 규정. 임의 규정. 따라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제 약정이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비용 상환 청구권의 비용이라는 것은 필요비뿐만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임차인은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이건 지출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 증가액이 현존할 때 하나 있습니다. 증가액의 현존한 때 하나예요. 이때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돼요.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간에. 이걸 지나버리면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은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유치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은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당의 임차물과 결연관계가 있는 채권이죠. 따라서 변적이 존재하게 되면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비용상환 청구권은 사실은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요, 대부분 임대차 계약 설정 당시에 임대차 계약할 시에, 계약 시에 원상회복,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둠으로써요, 이 모든 유입비라든지 또 필요비는 연재특약에서 뭐예요?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비 상환성 못하게 해주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시에 특약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특약에 의하여 포기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809페이지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 이게 바로 1항에는 필요비, 2항에는 유입비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놨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특히 그 비용 상환 청구권 조심해야 될 것은 810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동그라미 3번 행사 기간이 있죠. 행사 기간에 보시면 필요비든 유입비든 간에 임대인이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는 제척기간,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811페이지 가면 임차인의 권리로 세 번째, 그 임차인이 건물 기타 공작물, 건물 임차인일 때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세 번째,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있는다는 것이죠. 자, 건물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일단 부속물이어야 되잖아요. 부속물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 그래야 살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물. 즉, 이 건물, 임차물인 건물에 부합돼 버리면 안 됩니다. 부속물이니까 독립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개인의 영업 목적,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속시킨 물건은 여기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물인 건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되는 것이어야 돼. 그런 역할을 해야 돼. 편익 제공이라고 하죠. 보통 걸 우리는 객관적 편익 증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어야 부속물 매수 청구에서의 부속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이 종료는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돼야 돼. 임차인이 차임 2기 이상의 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했다. 즉,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했다라고 할 때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만료를 근거로 해야 된다. 기간이 끝났을 때죠. 두 번째요. 이 부속 당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켜야 돼요. 동의하에, 아니면 임대인에게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부속시켰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이것을 전제로 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이 청구권의 성질은, 이 청구는 형성권이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포기하는 약정은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강행 규정을 하니까 임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죠. 거절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형성을 행사해버리면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죠. 성립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요, 건물이죠. 토지 임차인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는 이때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자,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의 권리를 준용하냐면 283조에 있는 지상권자의 권리를 이것을 준용합니다. 여기 283조에 있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토지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간 만료로 당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되고요. 만료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상권 갱신 청구하는 것처럼 임대차를 갱신합시다 라고 청구해야 됩니다. 이 갱신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죠. 순수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말입니다. 여기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인이 거절을 하게 되면, 그죠?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이때 임차인은 거절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매수를 청구한다. 이래요. 자, 이런 내용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절차예요, 절차. 절차. 따라서요,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돼야 되니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를 임대인이 했을 때는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기간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갱신 청구해서 거절당했을 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존속 기간이 정한 게 없다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해서 6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해지되니까. 자, 이때도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 청구해야 되냐? 그건 아니란 거죠. 이때는 임대인이 이미 해지 통고권을 행사해서 6개월이 경과해서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이 말은 임대인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거죠. 따라서 이미 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고요.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미리 포기하는 약정,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해야죠. 이 성질입니다. 그죠? 따라서 행사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이게 효과입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자, 여기 있어요. 토지 임차인이 이 지상물이 건물일 때요. 건물일 때 이게 미등기 건물 상태로 토지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든 아니면 불법 건축물로 지었던 불법 건축물 또 임대인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인부 불문 이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등기가 있는 건물이든 등기가 없는 건물이든 적법하게 지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임대인에게 사용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전부 다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매수 청구권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임대인한테 하는 거죠. 임대차가 만료됐을 때 그 종료 만료될 당시에 임대인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임대인한테. 근데 만약에 임대차가 끝나자마자 임대인이 그 토지를 양도하여 양수인한테 소유권 이전해버리면 되잖아. 토지를. 그러면 과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이 토지 임차인은 이 양수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판례가 있어요. 이게 토지 임차인의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때는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신소유자인 양수인한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대항력 갖춘 있는 임차권일 때. 이럴 때는 신소유자에 대해서조차도 지상물 사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권리가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재 813페이지에 가시면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대상물은 814페이지예요. 대상물 중에서 지상물인 건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판례로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한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차임 지급 의무죠. 따라서 차임 지급 시기는 다음 페이지예요. 818페이지에 보면 차임 지급 시기는 그 차임이 금전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관계없지만 그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후급 원칙이에요. 기간 말일 날에 그 차임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만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에서 선급 약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 다음에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경우의 효과입니다. 여기는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말입니다. 640조에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이놨어요. 자, 여기서 2기의 차임액 이건 뭐냐? 바로 연체한 차임의 총액을 합산해 보니까 2기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더라. 그 이상이 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 연속하여 2회 연체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동 임차인이면 공동 임대차 했다 하면 임차인은 공동 임차인이 되고 그 사람들은 연재 책임을 진다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20페이지에 가면 사용수익상의 의무 해놨는데요. 이것은 용법에 따라 또
임대차 계약할 때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 이때는 보관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조심조심해서 써야 되는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보관하면서 사용해야겠다. 그 다음 통제 의무란 것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에 제3자가 그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때, 이때는요 임대인한테 즉시 지체 없이 통지해 줄 의무가 있죠. 당신 물건인 줄 알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 당신 게 아닌갑네, 제3자가 자기 거라는데 라고 이렇게 통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뭐 통지할 의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임차인의 반환 의무는 보증금 존재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이때 임차물을 반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하에서 인도받을 당시의 목적물로 원상회복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게 바로 임차인의 의무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물의 전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다음 시간에 할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 이론도 좀 알아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